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15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1번서부터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예, 거시경제 변수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GDP는 유량이다. 그쵸?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내는 유량 변수로서 주로 이제 1년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하죠. 다음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를 명목으로 나눈 아니죠.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돼? 명목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명목 GDP를 여기가 물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GDP를 요거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게 GDP 디플레이터야. 그래서 왜 이 말이 붙었냐면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면 물가 상승이 된 것을 인플레이터 된 걸 디플레이터로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실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되는 거고요. 기준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요게 시간이야. 시간이고 기준연도 t가 0고 여기가 비교연도 t가 1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기준연도의 GDP는 이렇게 돼 있어. P0, Q0, P1, Q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명목 GDP인데 실질 GDP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 요 기준연도의 얘를 갖다가 쓴다고. 기준연도의 얘를 갖다가 쓴다고요.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P0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곱해줘요. 그대로 곱해줘요. 그럼 얘가 뭐야? 명목과 실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얘를 실질 GDP라고 한다고. 얘를 실질 GDP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명목 GDP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Q1, Q1 있잖아. P0 대비 여기 P0, P1이니까 P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거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기준연도는 똑같습니다. 명목과 실질 값이 동일합니다.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다음 4번 볼게요. 외국인의 한국 내 생산 활동은 그쵸? 한국 내잖아. 도메스틱이잖아.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GDP에 포함이 됩니다. 도메스틱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이다. 맞습니다. CIG 순수출.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자, 22번. 쌀과 컴퓨터만 생산하는 국가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은데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합니다. 2013년도를 기준연도로 할 때 2014년도의 실질 GDP와 실질 GDP 성장률은 이렇게 나타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이게 기준연도를 제로라고 할게. 비교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P0, Q0 이렇게 돼 있고 P1, Q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실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P0, Q0가 되고 얘도 P0, Q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실질 GDP고 얘도 실질 GDP야.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걸 나타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실질 GDP 성장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기준연도는 똑같기 때문에 100이고요. 여기서 몇 퍼센트 성장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값을 계산하려면 먼저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 구하게 됩니다.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얘를 P0, P1, 여기는 Q0, Q1 이렇게요. 자, P0 값은 어떻게 돼? 이게 2013년도 앞에 게 쌀이고 뒤에 게 컴퓨터니까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10이고 30이야. 여기다부터 쓸게요. 10이고 30이고요. 자, 비교년도 2014년도의 쌀의 가격은 15고 컴퓨터는 50이야. 15고 50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비교년도 볼게요. 생산량을 볼게요. 2013년도의 생산량 쌀은 50, 컴퓨터는 100이니까 50, 100. 여기는 어떻게 돼? 100, 200 이렇게 됩니다. 200.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P0, Q0니까 A야. A. 그리고 비교년도는 여기 비교년도의 실질 GDP는 P0, Q1이니까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C 값을 보셔야 되는데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 순서 맞춰야 돼. 100원짜리 하는 거 50. 10원짜리 하는 거 50. 더하기 30원짜리 10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500. 여기는 3000. 그치? 3500 이렇게 됩니다. 3500.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여기야. 10원짜리 하는 거 100. 100 더하기 30원짜리 하는 거 2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1000, 여기는 6000, 70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3500이었고 비교년도의 실질 GDP는 7000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실질 GDP는 얼마? 저기 7000 하는 거니까 여기 7000, 7000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GDP 증가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증가율은 이걸로 해야지. 그래서 증가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증가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A에서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000에서 이 증가하는 게 3500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100%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자, 23번 한번 볼게요.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의 이자율 탄력성은 빵이다. 여러분, 절대소득가설이라는 게 뭐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만 영향 미치고 다른 건 영향 안 미친다. 이게 바로 절대소득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탄력성은 빵이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기초소비가 있는 경우에 기초소비가 있으니까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최소한 얼마 소비를 하는 거죠. A 플러스 B Y에서 요 A가 빵이 아니라 0보다 크다는 거야. 그게 기초 소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A가 빵이면 기초 소비가 없는 거야.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셔도 되고 그럼 얘가 절편이 있고 B는 어떻게 돼?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잖아. 그러니까 B는 0과 1 사이로 B가 MPC 이렇게 됩니다. MPC. 그럼 K인제 소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소득이 있고 소비가 있는데 이렇게 절편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기울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이 점에서 보시면은요. 요게 평균 소비 성향
그리고 요게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핑크 색깔이 평균 소비 성향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연두 색깔이 한계 소비 성향이야. MPC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맞네. APC가 MPC보다 크다. 네. 다음에 3번.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임시소비는 임시소득에 의해서 아니요. 이 둘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항상소득 가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전체 내가 버는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퍼머넌트 인컴과 트랜지토리 인컴 이렇게 있는데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역시 항상소비와 임시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항상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항상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들은 아무런 서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얘와 얘와 관련 없고 얘도 얘와 얘 다 관련이 없어요. 나머지들 허상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요거 임시소득과 얘네들끼리도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 답이 3번입니다. 자, 상대소득 가설에 의하면 장기소비 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케인즈의 단기소비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게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인데 근데 이게 꾸준해츠가 실제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단기에는 요게 이제 성립을 합니다. 잘 성립해. 근데 but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장기에는 평균과 한계가 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이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소득이 있고 소비가 있잖아. 그러면 원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네. 뭐 4번 맞고요. 다음 5번.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래요. 일생 전체에 걸친 소득의 변화의 양상에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이제 자산소득을 이제 고려하는데 나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소비 행태는 소비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소득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Y라고 쓸게요. 소득.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역에서는 플러스 소득을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플러스 저축. 그러니까 소비보다 소득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저축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치 여기는 음의 저축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저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24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갑기업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비용으로 현재 250을 지출했대. 코스트가 250이고요. 자, 1년 후에 120원, 원이네. 뭐 그렇다 칩시다. 2년 후에 144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시장의 할인율이 20%일 때 이 프로젝트의 수년제 가치는 넷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 라고 할 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첫째 제로기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로기에 먼저 250원을 지출했으니까 코스트가 250 써야죠. 250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0 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수익이 1년 후에 120 플러스 2년 후에 144. 네,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1년 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년 후에 발생하는 요 120과 144 이렇게 되는 건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어떻게 디스카운트 해?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는 거지. 어떻게 디스카운트 해?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디스카운트 하는 방법은 1년 후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2년 후면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20은 1 플러스 R 이렇게 나눠주고 2년 후에 144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계산을 해보면 net present value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다가 빼기 비용 이걸 빼는 거죠. 자, 그러면 편익의 현재 가치는 저거 계산을 해야 돼. 120을 1 플러스 0.2로 나눠서 곱해주고 144를 1 플러스 0.2의 제곱으로 해주고 마이너스 25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기다 그냥 계산해 볼까요? 1.2 아니야. 그러니까 100 더하기 요거 1.2를 144 나누게 되면 이것도 100이네. 마이너스 250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50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답은 그래서 1번.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25번. 경제 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이거 우리 생산 가능 전체 연령 인구를 나타내려면 살짝 요 전체 인구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죠. 자, 이 중에서 여기가 이제 15세 이상 인구 미만은 빼버리는 것이고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중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는 15세 미만 이렇게 되고 15세 이상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그 중에 N, 비경할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요 크기 있잖아요. 요 크기. 요 크기가 뭐라고? 그치,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되겠습니다. 요게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2 플러스 U는 여기 3천만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3천만 명이 되고 3천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취업자 수가 1500, 실업자 수가 5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3000이니까 여기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0 돼서 10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한번 볼게요. 경활 인구다라고 하면 자, 경활 인구 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 플러스 U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2천만 명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쵸? 2천만 명에서 골라야 되겠네. 2천, 2천, 2천. 자, 실업률 어떻게 구합니까? 실업률은 우리 알다시피 경제활동 인구에서 구하는 거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 더하기 500, 2000 대비 실업자 수 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고용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고용률은
고용률은 이제 분모가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제활동 인구가 돼. 그리고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게 3,000이겠네. 그 중에서 취업자 수를 놓고 보는 거야. 취업자 수. 1,500 이렇게 됩니다. 50%. 답은 50, 얘는 25 해가지고 여기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2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